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누 누구냐? 갑자기 온몸을 짓누르는 바람에 눈을 뜬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접니다. 저만득입니다. 발버둥을 치며 뿌리치자 불붙은 몸으로 마님을 애무하던 사내가 나지막히 대꾸를 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옆 모습의 사내는 틀림없는 머슴이었다. 마님은 어떨결에 소리를 지를 뻔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마님이나 저나 무슨 꼴입니까요? 외로운 꽃에 벌이 날아들었다 하여 무엇이 나쁘옵니까? 마님이나 저나 서로가 바라는 것이 아니옵니까? 마님은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머슴 만드게 하는 짓에 몸을 맡겼다. 팔팔한 만득의 힘이 마님의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은 싫지는 않았다. 만득은 마님이 저항하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더 뜨겁게 마님의 몸을 더듬거렸다. 마님은 만득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기고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만득은 마님의 신음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입으로 마님의 입을 막았다. 숨소리는 더욱더 거칠어졌다. 만득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둘은 순간 황홀경에 빠졌다. 마님, 제가 도저히 못 견뎌서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세요. 마님, 가만히 계셔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님은 말이 없었다. 만득이 후다닥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님은 발가벗긴 몸이 창가에 비치는 환한 빛에 다 드러났다. 아하, 비록 만득이 저지른 일이라 하나 마님 역시 싫지 않은 밤이었기에 한동안 그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만득이가 마님에게 접근한 이유는 이러했다. 마님, 나으리께서 오늘은 못 들어오신다고 전하라 하옵니다. 나으리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저 난초라는 기생집에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방문이 신경질적으로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마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게 당연하지. 매일 기생집에서 오시지 않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어. 쯧쯧쯧. 만득이는 마님이 안쓰러워 혀를 찼다. 이 집 나으리 김진사는 장가를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젊어서부터 여인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허구한 날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가를 들면 괜찮으려니 하고 장가를 들였건만 잠깐뿐 여전히 눈만 뜨면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하여 집에는 몇 날 며칠씩 들어오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그러니 새색시 마님은 허구한 날 독수공방에 나날을 보냈다. 하도 집안에만 있는 마님이 안쓰러워 하루는 만득이 마님 보고 장안 나들이를 권하였다. 마님, 오늘 장안에 잔치가 있다고 하니 구경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럴 맘이 생기지 않는구나. 마님, 그러지 마시고 나가보세요. 제가 모실게요. 네, 마님. 밖이 꽤 시끄럽습니다. 바람 한번 쐬고 오시면 마음이 한결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 네 성화에 못 견디겠구나. 나갈 차비를 해라. 어떠십니까? 마님 나오니 한결 마음이 나아지지 않습니까요? 그래, 나오길 잘했구나. 속상하신 마음 털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보내세요. 마님이 시집 올 때 자비리라도 거들라고 친정해서 만득이를 딸려 보냈다. 그러니 만득이 입장에서 더더욱 마님이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마님, 재미있는 구경 많이 하시고 늦게 들어가셔요. 그래, 오랜만에 나오니 조금 늦게 가자꾸나. 마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 보니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다. 이제 돌아가자꾸나. 날이 어두워졌다. 예, 마님,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지셨죠? 그래, 만득이 네 덕이다. 만득은 마님을 안채해드리고 방문 앞에 서성거렸다. 혹시 저를 다시 부를까 해서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님을 지켜보다 마침내 며칠 후 나으리가 들어오지 않는 날 밤에 마님 방을 들어간 것이다. 그 이후 처음이 어렵지. 나으리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밤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비바람이 몹시 치는 날 밤, 인기척을 들을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만득은 마님방을 들어갔다. 마님은 만득을 기다린 듯 얼른 만득을 끌어안았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밤이었다.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었다. 마님,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마님, 훅훅. 더운 입김이 마님의 온몸을 훑었고
마님은 만득의 손길에 몸과 마음을 맡겨버렸다. 만득과 마님은 천둥 소리와 함께 신음을 했고 그 어둠에 둘은 누구의 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한 몸이 되었다. 방문은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마님과 만득은 한 몸이 되어 들썩거렸다. 만득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마님을 잠시도 놔두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서 만득을 놓지 않았다. 만드가. 신음하면 연신만득을 부르는 것이었다. 만득은 싫지 않은 마님의 신음소리에 더욱더 힘을 주어 결국 혼절하기에 이르렀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만득은 속삭이듯이 마님을 불렀다. 응. 마님이 정신을 차리면서 만득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마님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둘은 다시 한번 힘껏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대로 떨어질 수가 없었다. 어느덧 세찬 폭풍우는 잦아들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득이 누가 볼세라 살며시 마님방을 나와 담을 넘어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만득은 마님과 같이 아침을 맞고 싶지만 언감생심 말도 안 될 생각에 고개를 내저었다. 내 주제에 여기서 뭘 바라는 거야? 마님 곁에서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을. 마님과 보낸 밤이 너무나 소중한 만득은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본다. 마님 역시 만득이 나간 후 황홀한 기분이 깰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날이 그자 새벽 달기 기다렸다는 듯이 우렁차게 울어 제꼈다. 마님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있고 싶었다. 그제서야 노고남이 몰려와 마님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이었다.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간신히 일어난 마님은 몸을 추스리고 방문을 열고 영문을 물어보았다. 왜 이리 바깥이 소란스러우냐? 마님 나으리가 방금 들어오셨는데 취해서 들어오셔서 사랑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보마. 꿀물 좀 준비해라. 마님은 사랑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취한 목소리로 나으리가 소리를 질러댔다. 며칠 만에 들어온 남편을 보려던 마님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왔다. 낯빛이 좋지 않은 마님 얼굴을 본 만득이는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득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럴 바에는 들어오시지나 말지. 취해서 들어와 하는 말이라곤. 마님에게 호통이나 치신이 마님이 가엾어서 볼 수가 없네. 저녁 때가 되어서 나으리는 옷을 갈아입고 마님을 보지도 않고 또 나가버렸다. 마님, 나으리가 지금 나가셨습니다. 만득은 마님께 나으리의 출타를 알렸다. 알았다. 마님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아마도 마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득은 지금 당장 들어가 마님을 위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어스름한 달밤에 마님 방문 근처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다. 만득이니? 만득이야. 하며 마님이 얼른 방문을 열었다. 마님 저예요. 괜찮으시죠? 괜찮다 어서 들어오렴. 마님은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외로움을 만득이에게서 채우려고 했다.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마님을 나으리는 왜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런 소리 말하라 듣기 싫구나.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내 방에 가거라. 마님 왜 그러세요?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왔는데 가라니요. 글쎄 오늘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구나. 마님 너무 상심 마셔요. 나으리도 마님을 알아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만득은 마님을 살포시 포옹을 해주었다. 그러자 참았던 마님이 와락 만득을 껴안았다. 마님 제가 나으리만큼은 못해도 제 평생을 바쳐 마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마님. 만득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님은 숨죽여 흐느꼈다. 만득은 그런 마님이 안쓰러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만득은 살며시 마님을 끌어안고 자리에 눕혔다. 그러면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님을 달래주었다. 그러자 마님은 만득의 입술에 입술을 갖다 대며 달콤한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자 만득이 참았던 욕정을 태우려 마님을 다시 한번 힘껏 안으며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아지경으로 서로를 이끌고 있었다. 누가 누굴를 연민하는지 서로를 안쓰러워 말을 잊은 채 한없이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다. 만득의 온몸의 땀이 마님의 채취에 엉겨 둘은 둘만의 시간에 충실한 것이다. 마님 전 마님밖에 없습니다.
마님을 생각하는 제가 있으니 너무 상심 마세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또 한 번 둘의 욕정에 소용돌이를 치고 둘은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다. 욕망의 끝에 다다르는 시간이 되면 너무도 헤어지기 싫어 아쉬워했다. 만득은 또다시 마님을 아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님 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간이 멈추는 건 죽음밖에 없는 것을. 아무리 그래도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느냐? 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을. 마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님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단다. 이제 너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둘은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을 마님은 알고 있었다. 언제까지 만드기와 이런 시간을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드가 너와 나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터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는 싫습니다. 싫어도 어찌하겠냐. 세상 이치가 그러하거늘. 마님 그런 말씀일랑 하지 마세요. 전 듣지 않을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득은 옷을 주섬주섬 들고 방을 뛰쳐나갔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서방님한테 소박을 맞고 머슴이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으니 흑흑흑흑. 마님은 기구한 운명의 서러움에 복받쳐 한없이 흐느껴 울었다. 마님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내일 서방님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 단장을 한 후 여종을 앞세워 그 기생집을 찾아간 것이다. 어서 들어가 서방님께 내가 왔다고 전하거라. 마님은 기생집 대문 앞에서 나으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으리는 나오지 않고 여종이 마님에게 말을 전했다. 마님 나으리께서 집에 가 계시면 나으리가 집으로 들어오신다니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마님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정말 들어오시나 기다려보자. 다저녁이 되도록 나으리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마당을 서성이며 나으리를 기다리는 마님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결국 오늘도 들어오지 않으시려나 보다. 내가 거기까지 갔건만 서방님 너무하시네요. 마님은 하늘에 뜬 달빛을 하염없이 보며 밤을 꼬박 새웠다. 집안의 하인들도 평상시와 다른 마님을 지켜보느라 편히 있지 못했다. 결국 마님은 새벽녘에 마당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마님이 쓰러져서 여종이 기생집으로 나으리를 데리러 갔다. 만득은 그런 줄도 모르게 어젯밤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았다. 마님과 말다툼을 한 후 그 길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여종이 만득을 찾았으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마침 기생집에 갔던 여종이 돌아왔다. 나으리가 대치하셔서 모시고 올 수가 없으니 어쩌죠. 우선 한의원에서 의원을 데려와야겠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우리 아담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나으리의 사랑을 못 받는 아시마님을 안쓰러워하는 머슴 만드기가 아시마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마님과 만득은 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험난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계속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욱 보답하는 우리 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르륵 주르륵 아이 시원해. 주르륵 주르륵. 마님이 광에서 달빛에 의존하여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깥의 그림자가 언뜻 비쳤다. 마님은 목욕 물소리의 인기척을 못 느끼고 있었다. 이때에 머슴 막쇠는 마님 등 뒤로 가 손으로 목욕물을 어깨에 흘려주었다. 마님 시원하십니까? 제가 목욕물을 덮여놨는데 뜨겁지 않으신가요? 그래, 딱히 알맞게 따뜻하구나. 물의 수증기와 두 남녀의 뜨거운 입김이 어우러져 서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마님, 떨리는 목소리로 막쇠는 마님을 끌어안았다. 막세야. 마님과 막쇠는 서로 뒤엉켜 물이 넘치는 소리, 둘의 거친 숨소리와 같이 더운 김이 실내에 자욱했다. 어르은 희미한 달빛에 막쇠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은 목을 타고 흘렀다. 마님은 막쇠의 가슴을 파고들며 막쇠는 근육질의 팔뚝으로 마님을 으스러질 정도로 끌어안았다. 마님은 그런 막쇠에 힘이 싫지 않았다. 막세야, 더욱더 힘껏 안아다오. 마님.
막새는 마님만을 부르며 마님을 더 밀착하며 더욱더 힘있게 안았다. 막새야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한다. 마님 저도 이렇게 멈춰버렸으면 합니다. 둘의 뜨거운 온도가 오히려 목욕물을 더욱더 덮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렇게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어둠이 짙어질 즈음 마님과 막새는 뒤엉켜 풀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막새야 너를 이렇게 안을수록 새롭구나. 둘은 지칠 대로 지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다 썼고 서로를 지탱하며 간신히 일어났다. 마님,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지칩니다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아, 믿고 말고.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마님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다. 막새야, 내일은 외출을 해야 하니 아침 일찍 서두르거라. 예, 마님. 내일 일찍 준비를 하겠습니다요. 막새는 마님의 말을 듣고 머슴방으로 돌아갔다. 허나 막새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방금까지도 마님과 한 곳에서 유의를 즐겼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막새는 목욕을 하고 나서도 마님의 향기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님. 마님의 향기. 어떻게 하면 마님의 향기를 영원히 맡을 수 있을까? 막새는 마님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어렴풋이 마님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마님에게 애착이 들고 말았다. 마님에게 더 잘해야겠다. 내일 일찍 나가신다니. 어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오질 않을 것 같았으나 서둘러 잠을 청했다. 마님, 하며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막새는 마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그들은 주인과 머슴이라는 벽에 막혀 있었다. 마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구나. 마님. 막새는 마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기에 이대로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 집 마님은 혼이 난 지 1년이 조금 지나 남편이 갑자기 요절을 하였다. 그 후로 마님은 밤마다 외로움으로 몸부림쳤다. 매일 밤마다 뱀처럼 꼬리를 드는 욕정이 그녀를 휘감고 괴롭힌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마님은 속옷 바람에 우물가에서 찬물을 뿌리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해서 불끈불끈 솟는 욕망을 식혀버리는 양 세차게도 뿌려댔다. 벼랑간 오밤중에 물소리가 들려 막새의 단잠을 방해했다. 언놈인데 오밤중에 물서리를 해간단 말이냐. 내 아주 요절을. 도둑놈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던 막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님이 속옷 차림으로 찬물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 나무 뒤에 숨어 이를 지켜보던 막새는 마님이 잠들 무렵 마님 방으로 찾아갔다. 누 누구냐? 너 누구냐? 갑자기 온몸을 짓누르는 바람에 눈을 뜬 마님은 깜짝 놀랐다. 접니다요, 마님. 발버둥을 치며 뿌리치려다. 불붙은 몸으로 그녀를 애무하니 마님은 막새를 받아들였다. 날이 갈수록 마님은 막새가 찾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거의 매일 밤 막새는 마님을 찾아왔다. 둘은 밤마다 애정 행각을 되풀이했다. 그 뒤로 마님과 머슴 막새는 틈만 나면 애정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마님이 막새에게 내일 밤 목욕을 해야 하니 목욕물을 준비해 놓고 내가 목욕을 할 때 광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새가 마님이 목욕 중에 들어간 것이다. 마님은 막새와의 관계를 접고 싶지 않아 틈만 나면 막새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었다. 둘은 서로의 불안한 관계를 애써 부정하며 애정을 확인할 요량으로 수도 없이 곁에 있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다. 외로운 꽃방에 나비가 날아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거늘 내 어찌 날아든 나비를 내치겠느냐? 막새야 내 너를 잊지 않으마. 마님 곁에만 있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요. 이렇게 서로를 다짐하며 그날은 색다른 소풍을 가고자 마님이 멀리 외출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마님, 나갈 채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 오늘은 멀리 갔다 올거니 단단히 채비는 했느냐? 예의. 마님은 주위의 눈을 피해 막새와 애정 행각을 하고 싶어 불공을 핑계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이르렀다. 막새야,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기다 짐을 내려놓거라. 개울가에 널찍한 도리에 자리를 깔고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마님 시장 하실 텐데 여기 거리라도 드릴까요? 그래, 네가 시장하겠구나. 어서 요기를 하렴. 둘은 한 시각이 아깝다 생각하여 하늘과 구름을 벗삼아 산들바람에 둘의 몸을 맡겼다. 네가 머슴이 아니라 양반댁 선비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되었을 터인데. 아이고 마님 과찬입니다요. 마님, 저는 마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요. 그래, 나도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독수공방 어찌 버텼을까 생각한단다. 마님 전 이제 마님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요.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마님.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요. 간간히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살결에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둘은 산천초목이 둘의 사랑을 응원한다고 생각했다. 두 남녀는 몰래하는 사랑에 서로를 더 뜨겁게 갈구하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님,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어스름 해가 중천에서 기울 때쯤 막새는 산중이 깊어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알고 마님을 재촉하였다. 그래, 어서 서두르자꾸나. 다행히 서둘러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산속에서 막새와의 유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막새가 없었으면 나 홀로 얼마나 외롭게 지냈을까? 외딴 집을 하루빨리 구해 거기서 막새와 시간을 보내야겠다. 막새야,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지 말고 좀 떨어진 곳에 작은 초막을 구해보라고 해야겠다. 막새야, 아무래도 작은 초가집을 구해야겠으니 알아봐야겠다. 지난번 산속으로 소풍 가던 중에 작은 남자를 못 가서 큰 바위 뒤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더구나. 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그 집을 샀으면 하는구나. 네, 내일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막새는 오두막의 주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집은 비어 있어 주인의 행방을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했다. 며칠 후 마님, 그 외딴 집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주인을 수소문해서 봤는데 헐값에 그 집을 판다고 합니다요. 그 집 주인이 그곳은 다시 올 리가 없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요. 그래, 잘 되었구나. 마님, 그 외딴 집을 한번 가보셔야죠. 그래, 내일 같이 가보자. 다음 날 둘은 외딴 집에 갔다. 혹시 몰라. 멀리서 눈여겨봐둔 집이라 걱정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구나. 막새야, 우리 이곳에서 너와 나의 사랑을 한껏 해보자꾸나. 마님, 전 매일 이 집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님과 막새는 그런 애정 행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마님, 오늘은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겠습니다요. 그러면서 미리 마련해둔 초가로 막새는 서둘러 한다름에 뛰어가 있었다. 흥얼흥얼, 이 꽃도 이쁘고 저 꽃도 이쁘지만 우리 마님만큼 이쁜 꽃은 없구나. 흥얼흥얼, 언제 오시려나 마님 빨리 오세요. 막새는 들판에 들꽃을 꺾어다가 방안 가득 장식을 하고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메아리가 온 산을 덮었다. 마님은 산을 오르는데 막새의 메아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둘러 초가집으로 향했다. 헉헉헉. 마님은 산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메아리 소리가 또 들려왔다.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오르자 마침 막새가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천천히 오르셔요. 그래, 나도 빨리 오느라 숨이 차는구나. 마님이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했다. 막새야, 네가 들꽃을 꺾어놨느냐. 방 안의 향기가 그윽하구나. 마님에게 뭐라도 드릴 게 없어서 꽃이라도 꺾어 방 안에 들여놓았어요. 마음에 드시면 매일이라도 꺾어 놓겠습니다.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여 너무나 좋구나.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마님, 꽃의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한들 마님의 향기만 하겠어요. 호호호, 그러느냐? 마님, 이리 오시지요. 제가 미리 자리를 펴놨습니다. 마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자꾸만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소리를 쳐봤어요. 호호호, 그래서 올라오는 중에 메아리가 들리더구나. 마님 이리로 오세요.
막새는 조금도 못 기다리겠다고 마님을 번쩍 들어 이부리에 뉘었다. 막새야, 막새야. 마님 역시 기다렸다는 듯 막새의 품에 안겨 파고들었다. 마님과 막새는 매일 애정 행각을 벌였지만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둘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몸짓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서로 뒤엉켜 신음소리가 산골을 뒤덮어도 아무도 듣는 이 없으니 너무도 자유로워 해방감을 느끼며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너무도 편안한 그야말로 둘만의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마님,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막새야, 나도 너무 좋구나. 마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요. 마님만 곁에 있다면 무엇이 바랄 게 있습니까요? 그렇게도 좋더냐? 네, 좋습니다. 막새는 마님을 으스러지게 다시 한번 안았다. 마님은 그런 막새가 싫지 않았다. 막새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아. 마님의 신음소리와 함께 막새는 더 격렬하게 한 몸이 되었다. 마님 위에서 막새의 땀이 주르르 마님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둘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둘의 유희를 원도 없이 즐겼다. 중천에 있던 해는 어느덧 서산에 걸쳐 있었다. 초가의 하루는 서서히 저물어 마님은 집으로 갈 시간이 됐다. 마님, 가셔야 할 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야 할 시각인 것 같다. 아쉬워도 내일 좀 일찍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지만 내가 매일 집을 비울 수 없으니 며칠 친정이라도 간다고 하고 집을 비워야겠다. 마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친정 갈 채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날 한번 잡아보자. 막새는 남들의 눈이 있어 고을 입구까지 마님을 배웅하며 친정 가는 날을 고대하였다. 드디어 마님이 친정을 간다는 날이 다가와 아침부터 막새는 부산스러웠다. 마님과 막새는 그 초가집으로 친정 나들이를 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좋은지 막새의 콧노래는 끊이지 않았다. 막새야, 뭐가 그리 좋아 흥얼거리느냐? 마님도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초가집이에요. 며칠 동안 마님과 단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은걸요. 생각만 해도 좋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요. 둘은 발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막새는 짐을 등짐에 지었어도 날아갈 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등성이를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 아담 잘 들으셨습니까? 마님과 막새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사랑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앞으로 둘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둘의 사랑을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우리 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을 열라는 소리는 보지 않아도 잔뜩 술에 취한 음성이었다. 코에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지 분간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음성이었다. 그런 이상스러운 음성은 한 사람의 음성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음성이었다. 여보게 빨리 열라고 하게. 지금 열라고 하지 않았나? 어서 열라고 해. 응, 문 열어. 문을 열라고 떠드는 사람은 그 집 주인인 최서방이었다. 최서방의 아내는 문을 열라는 고함 소리에 치마끈을 다시 졸라매고 기진맥진한 걸음으로 기어 나오다시피 걸어 나와서 대문 빗장을 빼고 한쪽 문을 열어놓고 그 문 뒤에 몸을 숨겼다. 자, 어서들 들어오게. 들어와서 한 잔씩 더 하고 가게나. 자자. 술상 가져와 술술. 최서방은 혼자도 아닌 서너 명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사랑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장씨 부인은 다시 대문 빗장을 지르고 역시 기진맥진한 걸음으로 안방을 향해 걸으며 아, 오늘도 또 저렇게 대치하셨구나. 지성이라는 것도 거짓이요. 기도라는 것도 거짓이야. 아니,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말로써 최서방이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것을 무척 탄식하였다. 최서방이 회심하기를 위해 밤마다 칠성을 향하여 칠성님이시여. 서방님이 빨리 취하는 정신을 깨어 바른 남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더웁거나 풍우한설을 불구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걸음을 걷게 된 것도 사흘을 단단히 굶은 까닭이요.
최서방이 그렇게 술이 대취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도도 헛것이라고 한탄한 것은 칠성 기도를 한 까닭이었다. 술 가져와. 술 가져와. 손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른 술 가져와. 예? 예. 조금만 기다리셔요. 곧 들여갑니다. 장씨 부인은 최서방이 술을 재촉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 가장의 체면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터인데. 장씨 부인은 여러 가지로 술상을 장만할 도리를 생각하다가 남의 아내된 몸으로써 남편을 위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으랴? 하고 크게 결심을 한 뒤에 눈물겨운 물건을 팔아다가 술상을 장만하여 내갔다. 그런지 얼마 뒤에 손님들은 취해서 돌아가고 최서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때는 엄동이었다. 최서방이 누워있는 방은 냉기로 뼈가 저렸다. 최서방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최서방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 장씨는 아무것도 덮은 것 없이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잔뜩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끙끙, 그리고 끙끙 앓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머리는 큰 수건으로 싸매고 치맛자락에는 피가 묻었으며 오른편 발목도 퉁퉁이 싸매었다. 최서방은 술이 안 깬 기분에 아내의 볼기짝을 발길로 탁 차며 계집년의 잠자는 모양이 왜 이렇게도 흉측해? 빨리 못 일어나. 하며 소리를 빽 지르고 또다시 발길로 한 번 더 탁 찼다. 장씨 부인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가 다시 푹 쓰러졌다. 몹시 밉게 생각하며 왜 또 쓰러지며 대가리에는 수건을 무슨 모양으로 썼어? 하고 수건을 홀랑 벗겼다. 최서방은 깜짝 놀랐다. 최서방이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은 장씨 부인이 머리를 홀랑 깎은 중대가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최서방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술이 덜 깬 중에서도 궁금증이 생기어서 쓰러져 있는 장씨 부인을 흔들면서 벼란간 머리는 왜 모두 깎았어? 하고 까닭을 물었다. 장씨 부인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겨우 일어나 앉으며 그건 알아서 무얼 하셔요. 하고 오른편 다리를 두 손으로 쥐며 양미간을 찌푸렸다. 최서방은 장씨 부인의 다리를 잡으며 찌푸리는 것도 이상스럽거니와 머리를 깎은 것이 더욱 이상스러워서 글쎄 머리는 왜 깎았어? 하며 소리를 빽 질렀다. 그것은 역시 주정이었다. 장씨 부인이 차마 말하기가 어려운 기색으로 어젯밤에 깎았어요. 글쎄 어젯밤이고 오늘 밤이고 왜 깎았느냐 말이야. 술상을 장만하느라고 깎았어요. 술상은 머리털로 만드나? 아니 손님과 같이 오셔서 술을 가져오라고 재촉은 하시고 술을 살 도리가 없어서 생각다 못해 머리를 베어 달에 꼭지로 팔아서 술을 사오느라 깎았어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자 이상한 느낌이 가슴속에 출렁거렸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말을 못하다가 그건 그렇다 하고 발목은 왜 저렇게 싸매었어? 하며 발목을 퉁퉁이 싸맨 것을 비로소 유심히 보며 그렇게 싸맨 까닭을 물었다. 장씨 부인은 또한 말을 하기를 주저하다가 다쳤어요. 어째서 다쳤어? 어젯밤에 안주를 만들다가 다쳤어요. 안주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발목까지 다치며 만들었어? 하고 최서방은 그제서야 장씨 부인 앞에 앉으며 그 싸맨 것을 풀으려 하였다. 장씨 부인은 양미간을 찌푸리고 다리를 끌어들이며 왜 이러세요? 어디 얼마나 다쳤나 봐. 그건 보시어 무얼 하셔요. 글쎄 봐. 하고 최서방은 장씨 부인의 다리를 다시 이끌어내어 싼 것을 풀기 시작했다. 싼 것을 풀어갈수록 피에 흠씬 젖은 것이 착 말라붙어서 그 헝겊은 소가죽같이 빳빳하였다. 최서방이 그렇게 피에 젖어 빳빳하게 된 것을 한 겹 두 겹 벗길 때에는 장씨 부인은 아야. 몹시 아픈 것을 끙끙 참아 두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떨어졌다. 헝겊을 다 떼어내니 큰 손바닥 넓이만큼 살이 떼어지고 뼈가 허옇게 드러났다. 두 눈을 바로 뜨고 보기에는 참으로 징그럽고 몸서리가 처졌다. 최서방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다시 헝겊으로 싸매며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야?
그저 잘못하여 다친 것을 구태여 알아서 무엇하셔요. 글쎄 웬일이야. 어젯밤에 머리를 베어 술과 안주거리는 사왔으나 뗄 것이 없었어요. 안주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할 수 없어 뒷곁 기둥을 칼로 깎아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상한 것이에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자 전신의 땀을 흘리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최서방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치 오동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이미 천지가 가을인 것을 좋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최서방의 심경에도 홀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였다. 최서방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아직도 덜 깼던 술이 번쩍 깨고 새 정신이 번갯불같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부지중에 손을 들어 장씨 부인의 깎은 머리통을 이리저리 쓰다듬으며 술에 미친 놈의 끝이 이렇게 처참할 줄이야 알았겠소. 하고 목맨 소리로 말을 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머리를 문지르던 손을 떼어 퉁퉁 부은 발목을 어루만지며 부인, 몹시 아프? 몹시 아프? 이 죽일 놈으로 해서 깎아 중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어찌하오? 부인, 부인, 이놈은 100번 죽어도 아까운 것이 없는 놈이요. 부인! 최서방은 목을 놓아 울며 장씨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장씨 부인은 공손한 어조로 깎은 머리는 다시 나면 그만이에요. 다친 발목은 나으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마음을 상하십니까? 모두 부덕이 박한 탓이오니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심치 마세요. 더구나 1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씀은 군자의 품위를 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하고 최서방의 마음을 간절히 위로하였다. 최서방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장성하여 장씨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서방은 점점 장성할수록 힘이 장사여 그 용맹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 성질이 너무 호탕하여 어려서부터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고 매양 장난으로만 지내다가 이시 부인에게 장가를 든 뒤로는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구실로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최서방이 술을 먹기 시작한 뒤로는 아주 술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봉양치도 않고 아내를 돌보지도 않았다. 최서방은 실로 술로 인해서 불고 가사하는 폐락꾼이 된 것이다. 원래 최서방의 가정은 몹시나 가난한 집이었다. 그런데 최서방이 술에 미쳐서 불고 가사를 함으로 그 가정의 형편은 더욱 처참하였다. 그러나 장씨 부인은 술망나니 남편을 조금도 원망치 않고 어느 때는 빨래품을 팔고 어느 때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시어머니를 공양하였다. 그런데 장씨 부인이 품팔이하는 것을 전부 가정에 쓰게 된다면 그래도 곤란이 그다지 막심치 않겠지만 최서방이 불고 가사를 하는 중에도 장씨 부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하여 양식 팔 돈을 가끔 가져가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장씨 부인이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애를 쓰나 좀처럼 곤란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서방은 그렇게 무리하게 장씨 부인을 부려먹으면서도 만일 한 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독한 매질을 하고 더욱 술에 취해서 돌아오고 주정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장씨 부인은 어느 날 매를 안 맞는 날이 없었고 전신에 피가 맺힌 자국이 파랗게 물들고 허구한 날 주정받기에 얼이 빠졌다. 그러나 장씨 부인은 이러한 고초를 그래도 달게 받으면서도 최서방이 회심하기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서방은 그날 그 시각부터 취생몽상 암흑세상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 어진 아내의 은혜를 갚는 도리는 몸을 나라에 바치어 충용을 빛내는 도리밖에 없다고 깊이 깨닫게 되었다. 최서방은 그 길로 외가로 가서 슬하에 낙이 없이 한숨과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는 모친을 찾아가 전일에 불효가 된 것을 크게 사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최서방은 장차 나라에 몸을 바칠 일과 당장 어머니와 아내를 부양할 도리를 생각하였다.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팔기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부지런히 하였다. 최서방의 가정은 나날이 평화스러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살림이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최서방은 그렇게 가정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출세할 도리를 생각하다가 알았다. 내가 일찍이 술에 미쳐서 배우지 못하였던 글을 이제 다시 배워 글로써 어찌 출세할 수 있으랴. 그러니 나는 무술로 출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문으로서 출세하려는 것은 단념하고 무로서 출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최서방은 칼을 쓰고 진을 치며 말을 달리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최서방의 무예는 일취월장하여 당당한 장군의 재질을 지니게 되었다. 최서방은 필경묵과에 급제하여 뜻과 같이 무로써 몸을 일으키어 벼슬이 서북 병마사에 이르렀고 국방상 가장 중요한 귀주성의 성장을 겸하여 서북방을 지키게 되었다. 어느 날 몽고의 명장 살레답이 정병 3만을 거느리고 산과 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위주, 정주, 태주 등 7성을 승승장구의 기세로 짓밟고 귀주성에 이르러 사면을 에워쌌다. 그러던 중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최서방은 혁혁한 공을 세워 승전을 보고하니 왕은 그 기별을 듣고 최서방을 맞이하기 위해 친히 예성강까지 거둥하였다. 최서방은 예성강에 당도하자 왕의 어가를 보고 말에서 내려 왕의 어전에 부복했다. 왕은 오고를 내밀며 최서방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경은 참으로 만고의 충신이요 만고의 명장이다. 그 공을 무엇으로써 갚으리? 최서방이 머리에 금화를 꽂고 어주 3배의 불그레한 안색으로 유랑한 군악을 앞세우고 어전을 물러나오니 수많은 군중은 무인의 크나큰 영광을 치하하고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몸이 영광에 이르자 최서방은 아내에게 여보, 이것이 모두 당신의 정성이요. 아니, 제가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당신께서 용맹하셔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가 술망나니로 지낼 때 반항했다면 나는 더욱 술주정꾼이 되었을 것이요. 최서방은 이제 다시 자라난 아내의 머리에 상감이 내린 금꽃을 꽂아주었다. 실로 최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바로잡기 위해 분골쇄신한 보람이 있었다. 이로부터 최서방의 아내는 살아있는 열렬하고 칭송이 자자했다. 우리 야담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출세하게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불고 가사하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비로소 가정과 나라에 큰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였나 봅니다. 물론 남편의 천성이 그리 모나지 않아 아내와 더불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죠.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아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강원도의 박선비는 활잘 쏘기로 유명하였다. 그는 어느 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활통을 메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다. 드높이 솟은 큰 산을 넘어야 한양으로 가는 길로 내려서는 것이다. 박선비는 땅거미가 지자 걸음을 재촉했다. 산중에는 이미 석양빛도 사라지고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급히 그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 산중에 이렇게 커다란 기와집이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박선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선비는 우선 하룻밤만 드세고 가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주인을 찾았다. 이리 오너라. 하고 주인을 찾으니 얼마 후에 인기척이 나며 대문 앞에서 니시옵니까? 하고 낭낭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야심하여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대문이 열렸다. 들어오시와요. 감사합니다. 박선비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힐끗 여인을 쳐다보았다. 뜻밖에도 여인은 절세미인이었다. 안으로 드십시오. 박선비는 안방으로 안내한 그 미녀는 등잔불 밑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니신데 이런 심산유곡에 홀로 오셨습니까?
나는 박선비라는 사람인데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터인데 저녁상을 차려오겠습니다. 여인은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박선비는 여인이 나간 뒤에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 넓은 집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것으로 보아 필시 사람이 살지 않는 모양이요. 더구나 불빛이 이 안방에만 있으니 더욱 괴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인의 자태는 지금까지 본 일조차 없는 미인이었다. 얼마 후에 밥상이 들어왔다. 이 산중에 어인 일로 홀로 계시오. 박선비는 수저를 들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은 수심이 가득해서 입을 열었다. 소첩은 본시 강원 진사 윤씨의 아내이옵니다. 우리 집 남편은 호랑이에게 잡혀서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선아라하옵니다. 크크 하고 애처롭게 눈물을 흘렸다. 딱한 사정이 있었구려. 참 동정이 가오. 오늘 밤 호랑이가 나올까봐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마침 손님이 오셔서 안심이 되옵니다. 내가 온 것이 도움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오. 이리하여 밤이 이슥해져서 박선비는 안방에 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멀리 숙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여인이 손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러시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를 쳐다본 박선비는 가슴이 섬뜩했다. 달빛에 어린 여인의 얼굴은 처절하도록 아름다웠다. 이 밤에 웬일이시오?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나를 새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박선비는 매우 딱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와서 밤을 새겠다니 실로 딱한 노릇이었다. 아니, 그러시면 내가 도리어 불편해서 안 되겠소. 괜찮으니 자리에 누우시오. 하고 한자리에 눕기를 권했다.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밑에를 입가에 흘리며 돌아앉아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여인은 창밖의 달빛에 하얀 살빛을 드러내 보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박선비는 몸을 피하려고 했으나 두근두근 후후. 자꾸만 서로 살이 닿고 숨이 거칠어져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얼마 후에 여인은 천연스럽게 다리를 박선비의 허리에 올려놓으며 팔로 목을 감았다. 알몸이 된 여인의 피부를 느낀 박선비는 온몸이 불덩이같이 화끈 달아오르며 숨결이 높아졌다. 헉헉헉. 드디어 박선비는 치솟는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인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층 세찬 기세로 달라붙었다. 그러자 여인의 풍만한 젖가슴이 품 안에서 준동하여 정욕을 북돋는 것이다. 남녀는 얼마 동안 부둥켜 안은 채 정열을 쏟고 있었다. 선비님, 오늘 선비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선비님, 여인은 다시 못 올 시간처럼 잠시도 짬을 주지 않고 선비의 몸을 파고들어 유의를 하는 것이었다. 선아, 저 역시 당신을 만나 너무나 기뻐. 선비님, 오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둘의 뜨거운 입김은 서로를 더 달구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 달빛은 방 안 가득 두 남녀를 감싸 안았다. 둘은 널브러져 서로의 몸을 감싸지도 않은 채 달빛에 유유히 온몸을 비춰 보였다. 선비님, 내일은 일찍 서울로 가십니까? 여인은 선비가 떠나는 것이 내심 아쉬워 물어보았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긴 하오만. 박선비 역시 가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이튿날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선비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드시어요. 아, 내가 너무 늦잠을 잤나 봅니다. 박선비는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여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어제 달빛 때문이 아니라 너무 청초하고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선비님 지금 떠나시기에 늦은 시간이오니 오늘 하루 더 묵고 내일 일찍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시간이 어중뛰긴 한데 하룻밤 더 묵고 가도 되겠소. 그럼요. 어차피 저 혼자이온데 선비님이 계시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러면서 서둘러 나가 여인은 주안상을 차려왔다. 허허, 이래도 될런지 허허.
멋쩍어 박선비는 못 이기는 척 여인이 권하는 대로 잔을 들었다. 박선비 역시 못내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인은 다른 생각을 할까봐 연신 입에 음식을 먹여줬다. 그만 주시오. 이러다 탈나겠소. 아유, 선비님도 힘을 쓰시는데 이 정도는 드셔야죠. 이제 배가 부르니 그만 먹어야겠소. 그럼 그만 드시고 주무세요. 그날 밤도 여인은 박선비를 놓아주지 않고 밤새도록 희낙낙 유의를 즐겼다. 박선비는 그런 여인이 싫지 않았다. 선비님, 오늘은 바람도 쐴 겸 근처 산책이나 하고 올까요? 그러죠. 산이 험하니 조심해서 다녀야 할 거요. 저는 이 산이 조금 익숙하오나 선비님은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박선비와 여인은 작은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소풍을 즐겼다. 그러던 중 문득 이곳에 이 여인과 함께 눌러 살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것이었다. 박선비는 여인과의 나날이 꿈만 같고 너무나 행복하였다. 난 이 여인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든 괜찮을 거야. 여인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렇게 맨날 백수 건달처럼 놀고 먹을 수 없지 않은가? 하여 마음을 여러 번 다잡아 보았지만 여인을 보면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여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박선비를 은혜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으로 보였다. 박선비는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선비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옵니까? 아무쪼록 마음 편히 계세요. 아니요. 너무 마음씀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오. 호호호, 선비님도 그렇게 마음 써 주시니 저도 기쁘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훌쩍 지났다. 박선비는 여기서 계속 눌러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내일은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소. 선비님 벌써 떠나려 하시옵니까? 조금 더 있으시면 안 될까요? 선비는 난처했다. 그리고 여인이 권하는 술을 먹기만 하면 도통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여인을 탐하다 늦은 아침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먹지 않고 그냥 자리라 다짐했다. 그동안 너무 음주를 하여 오늘은 그냥 자야겠소. 이 술은 수백 년 된 산삼으로 담근 술이라 몸에 좋으니 사양 말고 드시어요. 그날도 거절 못하고 술을 받아 먹었다. 그러다 밤이 깊어 술 기운에 잠이 들어버렸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박선비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으악. 하고 기겁을 해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징그러운 구렁이었던 것이다. 박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떼려고 노력했으나 그럴수록 구렁이는 더욱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구렁이는 여인의 음성으로 말했다. 누구냐? 내가 며칠 전 낮에 활로 쏘아 죽인 숫구렁이의 아내다. 뭐라고? 나와 그는 금실 좋은 부부였다.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 나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다. 하도 원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으로 둔갑을 한 것이다. 하고 커다란 입을 벌리며 붉은 혓바닥을 널름거렸다. 더 있다 잡아먹으려 했으나 내가 떠난다 하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커다란 입을 벌리며 붉은 혓바닥을 널름거렸다. 박선비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때 대청마루에서 종소리가 대행하고 울렸다. 종소리의 여운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구렁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자 또 종소리가 대행하고 울렸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구렁이는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며 슬며시 박선비의 몸을 풀어놓곤 어디론지 사라졌다. 텅 빈 집에서 종이 울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박선비는 밤이 새기를 기다린 후 새벽녘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대청마루 바닥에는 2마리의 꿩이 죽어 있었다. 며칠 전에 꿩 2마리를 구해준 일이 생각이 났다. 박선비가 한양으로 가는 길에 험준한 산을 거쳐가야 했다. 험난하고 웅자한 산세는 빽빽이 밀집한 나무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이 산은 대낮에도 큰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치고 밤이면 도적대들이 운거하는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했다. 박선비는 험한 산 중턱에 이르러 다리를 쉬면서 나무 등걸에 앉아 땀을 닦는데 어디서 깨객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기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그 소리는 자기가 앉아있는 옆 나무 위에서 나는 꿩의 울음소리였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는 듯이 구슬프게 들리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두 마리의 꿩이 가엾게도 큰 구렁이에게 전신을 감기어서 금방 입안으로 삼켜지려는 순간이었다. 이것을 본 그는 꿩을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곧 활을 당겼다. 팽팽한 활줄을 떠난 화살은 구렁이의 머리에 명중했다. 구렁이는 붉은 피를 쏟으며 땅 위로 풀썩 떨어졌다. 그러자 구렁이에게 감기어서 죽을 뻔하였던 두 마리의 꿩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파드득하고 서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산속을 헤매던 중 이 집을 발견하고 머물렀던 것이다. 그 꿩은 은인에게 보온을 하기 위해 목숨을 던져서 박선비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그 꿩을 양지바른 언덕에 고이 묻고 죽음을 애도했다. 이 산은 기암괴봉으로 된 험한 산이지만 괴봉하는 석산이 아닌 순한 토산이요. 급한 여운과 아담한 소를 만들며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절묘한 산인 것이다. 얼른 보아 천군만마가 삼엄한 창검을 휘두르며 나오는 듯한 괴봉 위에서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험준한 봉우리를 깎아 세운 그 아래로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작은 절이 보인다. 구렁이에게 빼앗길 생명을 꿩에게 구원받은 박선비는 그 후 서울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그곳에 길을 닫고 꿩이 죽은 자리에 절을 세워 불도를 닦으면서 꿩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우리 야담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은혜를 갚은 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구하면 앙분을 하고 짐승은 구하면 은혜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구하여 주면 그 은혜를 쉽게 잊고 도리어 은인에게 안갚음을 하지만 짐승은 죽을 고비에서 구하여 주면 은인을 따른다는 뜻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담이었습니다. 서방님.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금슬을 가진 곽서방 아내의 신음소리가 고요한 밤 창가에 울려 퍼졌다. 저 집은 부부의 정이 저렇게 좋은가 몰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곽서방 아내의 소리가 담장을 넘었던 것이다. 서방님, 오늘은 참 달도 밝습니다. 그러게 달이 창 너머 가까이 와 있군.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당신의 모습이 저 달에 비쳐 너무도 아름답구려. 서방님. 부부는 날이 밝지 않기를 내심바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발소리와 함께 와하는 아우성 소리가 났다. 정자호란이었다. 부부는 엉겹결에 도망을 가던 중 서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보. 아무래도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확실해. 그런데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곽서방은 서울은 물론 개성의 옛 고향을 더듬었으나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전란의 사람 하나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곽서방은 다시 충청도와 강원도 등 먼 시골까지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녔다. 여보 어디 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너 달이 좋게 넘었을 때였다. 이거 길을 잃었구나. 여기가 삼각산 속인가? 아니면 북악산 속인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가늠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마누라를 생각하다가 곽서방은 그만 길을 잘못 들었다. 아무리 걸어도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산길만 나왔다. 종시 큰 길이 나서질 않았다. 혼자 중얼대며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놈만 가지면 도둑놈도 호랑이도 무섭지 않지만 큰 길을 찾아 나가야 할 텐데. 그는 허둥지둥 황혼을 헤치며 걸었다. 한없이 가보면 끝이 나서겠지. 하여튼 아무 길이나 앞으로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괴상한 일이 생겼다. 은빛 여우 한 마리가 곽서방의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졸졸 앞서가는 것이다. 혹시 이놈이 길을 인도하는가? 하고 곽서방은 굽이진 황혼 속을 그 여우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봉우리도 며칠 넘었고 골짜기도 여러 건넜다.
우거진 살림 속이랑 가시덤불이며 굴 속을 지나서 밤이 이슥하도록 무한정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그는 산등성이 큰 바위 밑에 이르렀다. 그때 그 여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금세 어디로 사라졌을까? 곽서방이 그 여우를 찾고자 바위를 끼고 한참 더듬고 있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한 곳에 바로 사람의 몸뚱이 하나가 끼어 들어갈 만한 문이 있는 것이다. 곽서방이 그 문틈에 눈을 대고 보니 그 바위 안엔 분명코 탁 터진 동굴이 있는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찬 곽서방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허나 돌아서자니 달리 방도도 없어 보였다. 이윽고 그 안에 들어서니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주인이 오면 잠시 의탁하다가 동이 트면 일찍 떠나야겠다. 그러고 있는 중에 동굴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동굴 주인이 오나 보다. 혹시 산도적일 수도 있으니 몸을 피해 확인해 봐야겠다. 수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래요? 이 양반이 술이 취했나? 이년, 내 손 한번 잡아보면 어떠냐? 저놈하고만 꼭 너는 놀고, 으핫하하하. 남녀 간의 주정 섞인 소리였다. 히히히티. 여자의 시달림 소리도 들려왔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아양을 떠는 여자의 소리와 에라, 만왕수. 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취응 소리도 들렸으나 도대체 무엇들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곽서방은 선뜻 위험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동굴 뒤로 돌아가 보니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 그곳엔 오동나무 가지에 등불이 달려 있었고 나무 밑에는 우물이 있었다. 혹시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오동나무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동나무 위에 한참 있자니까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동이에 물을 떠서 옆에 놓고서 다시 놋주발에 물을 떠서 등불 및 바윗돌 위에 놓은 다음 축원을 올리는 것이었다. 하느님, 그저 제발 저 도둑놈들을 폭삭망하게 해줍소서. 그리고 그 더러운 계집년들도 천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서방님인 곽서방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여자의 축원 소리를 곽서방은 예사로 들을 수가 없었다. 저 여자가 곽서방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바로 곽서방이 아닌가? 그럼 혹시 우리 마누라가 아닐까? 당장에 붙들고 물어보자. 곽서방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여인에게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서 보니 그동안 그리고 그리던 그님이 아니던가. 이때 둘은 너무도 놀라 잠시 서로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다 당신은 어찌 된 거요? 이 추위에 왜 여기 있는 거요? 여보, 부인. 아니 이것이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서방님. 곽서방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곽서방은 살가죽만 남은 그녀를 붙들고 몹쓸 놈들 당신을 이 꼴로 만들다니. 하며 눈물을 뿌렸다. 재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난 당신을 찾아 조선 팔도를 다 찾아 헤매지 않았겠소. 그래 오늘은 서울을 가보려던 참이요. 어찌 이리 참혹한 모습이요. 서방님, 말을 하자면 무척 귀옵니다. 말을 들어보니 안쪽에 있는 남자들은 도둑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10대 명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당초는 전부가 도적이 아니라 괴수만이 도둑이었으나 그놈이 지난 병자호란 때 각처에서 피난민 남녀들을 붙잡아다가 그 중에서 너댓 명 남자들을 부하로 삼고 너댓 명 여자들을 이곳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남녀 수여 명이 뒤끌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는 피난민들이 도둑이라도 되어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자들로 말하면 난리 중에 모두 남편과 자식을 생이별하고 이곳으로 잡혀온 것인데 그녀들은 아직도 난리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구 도적들에게 정조를 유린당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좋아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설 명절이라고 도적놈들은 파수도 안 보고 저렇게 문여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곤 취해서 야단이라는 것이다. 부인의 말을 듣고 난 곽서방은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고 부인,
왜 다리를 절뚝거리시오? 잡혀오자마자 저를 당장에 욕보이게 하려 하여 품속에 지닌 은장도를 휘두르며 저항했지요. 허나 덩치 큰 장정들을 여인의 몸으로 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워 넓적다리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내내 상창을 지내고 그 핑계로 도적놈들의 능욕을 면하였답니다. 허나 그 대신 병신이라는 죄로 1년 내내 걷어차이고 굴려지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곽서방은 그만 기가 막혔다.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이라도 도적들을 일망타진하여 부인의 원한을 갚고 싶었다. 분연히 일어서는 곽서방을 부인은 재차 만류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부인이 곽서방의 귀에 입을 대었다. 서방님은 칼을 잘 쓰시지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칼도 아무것도 무기가 없군. 그러면 어려우시지만 서방님은 동굴 뒷구멍에 숨어 계십시오. 저놈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잘 것이고 내일은 또 정월이라고 아침부터 술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술에 정신없이 취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특별히 독한 술을 구해서 먹인 후 무슨 수단으로든지 서방님께 기별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술에 곤죽이 된 놈들이 인사불성이 될 때 그 기회를 서방님이 엿보아 가지고 벼섬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그놈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놈들의 괴수 옆에 놓아둔 큰 칼을 집어서 그놈들을 처치하실 수가 없으실까요? 그 칼은 굉장한 보검이랍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으실 줄 아옵니다. 이 말을 곽서방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하기로 했다. 어느덧 심기 일전의 날인 설날이 되었다. 아무리 명절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놀아서야 됩니까? 한 도적이 걱정을 했으나 괴수 이하 다른 도적들은 그저 무사태평이었다. 여기가 우리 소굴인데 무슨 근심이냐? 산더미처럼 고기를 갖다 재고 술 항아리를 질비하게 들여다 놓고는 어느 놈은 통돼지 다리, 어느 놈은 쇠대가리를 마구 차지해가지고 수명의 도적들은 계집들과 어울려서 술을 들거니 작거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 괴수는 큰 방 한 구석에 두어 길이나 되어 보이는 칼을 세워놓고서 도적들이 권하는 대로 술잔을 받아가며 흥에 겨워하고 있었다. 실컷 먹고 놀게. 후한 척하고 일얼라치면 그 다음엔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수명의 여자들이 다투어가며 괴수에게 아양을 떠는 것이다. 접장님, 자 어서 잔드세요.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하며 술을 따른다. 이처럼 한 잔 한 잔 마시다가 괴수와 부하들은 모두 취하고 말았다. 제각기 좋아하는 남녀끼리 잔소리를 짓거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극도로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자 전에는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없었던 부엌 심부름꾼인 부인이 오늘은 명절이니 좀 잡수세요. 하며 괴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다. 그날따라 새 옷을 차리고 머리를 곱게 빗은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아리따워 보였다. 여러 어른들이 잘 노시지만 제가 직접 구해온 명주를 한잔 하시면 더 흥겨워지실 것이 아닙니까? 자 한 잔들 받으시지요. 그동안 가재미 눈을 하며 영 마뜩지 않게 바라보던 부인이 술 시중을 들자 모두들 쾌재를 불렀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산골 동굴에서 생활한다 치더라도 양반집 규수의 품행이 일자무식인 도적들의 눈에도 귀해 보이는지라 자뭇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너울너울 앞으로 뒤로 활개를 치며 몸을 빗고자 펄럭거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엉덩이 맵시를 보고 괴수는 그만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무 도둑과 여자들은 태반이 취해서 쓰러졌다. 그러자 그 순간 번갯불같이 괴수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사가 있었다. 그는 곽서방이었다. 곽서방은 지난밤에 부인과 약속한 대로 동굴 뒷구멍에 숨어 있다가 도둑들이 술에 정신을 잃은 틈에 뛰어들어와서 괴수의 뒤에 있는 보검을 잡아들고 내리친 것이다. 괴수의 머리는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취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10대 명의 도적들도 무사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곽서방의 칼에 태반이 죽고 나머지는 항복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곽서방은 기적적으로 동굴의 적당들을 소탕한 다음 도적들과 지내던 문 여인들을 훈계를 하여 놓아보냈다. 하여 얼추 정리가 된 다음 어서 아이들이 있는 한양으로 갑시다. 그리하여 곽서방은 정월 초하룻날 사랑하는 아내를 구출하여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 아담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도적을 소탕하고 아내를 구해온 곽서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전란 속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곽서방의 마음은 실로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부부는 평생의 집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 동안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으로 일생을 같이 살아야 할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곽서방 내외는 서로가 다시는 없을 평생의 집행이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